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입춘입니다.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시기죠. 어제 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내란 종식의 필요성, 사법개혁과 민생회복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헌정질서 해체와 사법질서 파괴, 민생경제가 붕괴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양극이었지만 여야가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어려운 민생회복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국회에는 지금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체불임금에 대해서 국가보호를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필수의료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쟁점 민생 법안들은 90건에 달하는데요. 막이 오른 2월 임시국회,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국 주도권 경쟁으로 흐르지 않고 국회에 진정한 봄이 올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출래불사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나전 법정 세상에 이런 일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가 2월 4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전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일단 동의안 처리 결과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오전 11시 전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그동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또 정부가 추진해온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국회 특별법에 대해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이 전남도와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전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출석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 양건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토론을 거쳐 최종 투표를 통해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네. 이 본회의 의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 및 의사진행 발언에서는 일부 시도의원들이 그동안 행정기관이 진행해온 주민공청회 진행에 대한 부실 진행 논란과 또 특별법에 담기지 않은 재정 지원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 안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남도의회는 오전 11시 40분에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직권 1명으로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의회 오후 12시 7분에 표결을 진행해 재적 의원 23명 중 재석 의원 2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명으로 안건이 가결 처리됐습니다. 예. 이 오늘 전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이 특별법 동의안을 찬성 의결 처리하면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양 지역의 행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사전 조치는 일단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두 의회 모두에서 대부분 찬성표가 나오면서 안건이 가결 처리가 됐다는 점부터 들어봤습니다. 네,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야기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어제 전달을 해드린 것처럼 어제를 끝으로 2주 동안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는 행정통합 관련 도민공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하지만 끝나자마자 당장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담아내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전남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한 행정통합 도민공청회가 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예. 하지만 지역 일부에서는 통합의 긍정적인 측면만 이 공청회에서 설명이 되었고 이 통합에 앞서 꼭 포함되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곧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전남 동북권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던 이 동북권의 행정소외 문제나 이 동북권 최대 현안인 의대 신설 문제, 또 산업 위기에 대한 대응 문제 등 지역의 핵심 이슈들이 이 통합이라는 배의 명분에 가려져 공청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 지역 정치권에서도 일부 시도의원들이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이 전제를 두고 이 통합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도 연이어 나왔습니다. 예. 이 지역 시민단체들 역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급하게 통합이 추진되고 있고 이 거대 행정구역 등장에 따른 이 단체장의 전횡을 전제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추진되고 있고 통합 결정 역시 주민투표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공청회가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보다 정치권 인사들의 홍보 행사처럼 치러졌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당장 전남 도가 주관한 도민공청회가 끝이 나면서 지역 일부에서 공청회에서 이 현직 정치권 인사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통합 문제를 선거 이슈로 연결시키는 모습도 연출됐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공청회에 참석했던 일부 주민들은 현직 정치권 인사들이 앞으로 통합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국회에 상정된 특별법의 내용이나 또 아직 특별법에 다뤄지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안 제시보다는 이 통합 이후에 이 미래의 비전만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 공청회 분위기를 이끌어갔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공청회 참석자들은 이 특별법에 담기지 못한 재정 추계 문제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 제기에 대해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향후 특별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 문제의 핵심을 피해갔고 또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감안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데 치중했었다.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 일부에서는 행정통합을 앞두고 지역 일부 공직자들이 공적인 행사에서 현직의 지위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설득 효과를 주는 발언은 이 사전선거운동으로까지도 평가될 수 있다며 이는 선거법에 이 사전선거운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남 광주 행정통합 무엇보다 정말로 도민을 위한 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통합이 되어야겠습니다. 최소한 정치인들의 이익을 쫓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 소식입니다. 순천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무료 이용 시간이었는데 차량에 주차요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용객이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감사까지 청구했다고요? 네, 순천시가 운영하는 한 공영 주차장에서 이 무료 이용 시간대에 주차 요금이 부과되었다며 이 주민이 행정 절차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고 나서면서 이 공영 주차장 요금 부과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민원인이 전라남 도의 이 순천시의 공영 주차장의 무료 이용 시간에 요금이 부과되는 오류로 인해 부당하게 요금이 납부됐다며 순천시의 대응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와 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예. 이 감사를 청구한 민원인은 순천시 왕지이동 공영주차장에서 오전 8시부터 1시간은 무료로 이용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오전 8시 50분에 출차를 한 자신의 차량에 주차요금이 부과되었다며 현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부터 시의 정책이 바뀌었다. 이런 일방적인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런 얼마를 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오류에 대응하는 행정기관의 대응 시스템에 대한 민원의 불만으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공영주차장에서 부당한 요금 징수와 이 관리자로부터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한 운전자는 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순천시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후 순천시의 대응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이 민원인에 따르면 순천시는 민원 처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고 뒤늦게 민원인에게 요금 부과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며 환불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해당 민원인이 순천시에 이 같은 민원 회신 이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또다시 동일한 부당요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 정리를 해보면 민원인에게 부당한 요금 청구서가 발급됐고 이 요금을 환불하겠다고 해놓고서도 정작 순천시가 이 문제의 주차 오류 시스템을 제때 수정하지 않은 셈입니다. 네. 이 민원인은 감사 청구를 통해 해당 민원 처리 과정에서 순천시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현장 조사 결과 등 민원 처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고 순천시가 구두 보고 및 유선 지시로 처리하면서 이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부분 역시 직무태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순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해당 논란이 제기되자 순천시 교통관리부서는 이 과운합 주차 요금은 차량 번호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일단 해당 업체에 통보해서 민원을 처리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감사를 청구한 민원인은 이 부당한 요금 500원에 대한 반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영시설에서 발생한 행정 오류가 이 전화 한 통으로 정리되는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 차원에서 감사 청구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이 변호사님 되게 뭔가 참해 보이시는 것은 기분 탓인가? 아 그래요? 예.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셨나요? 아 그런가? 예. 아니요 바뀐 건 없어요. 그래요. 네, 기분 네. 탓인가 봅니다. 스타일이 바뀐 건 아닌데 어제 미용실에서 카드를 긁은 것 같긴 하던데. 앞머리 잘랐어요. 앞머리. 네. 앞머리 커트. 봐봐요. 뭐 바뀐 게 있잖아요. 아 그러네. 예, 예. 그런 정도는 제가 너무 바뀐 걸로 안 쳤나 봐요. 네. 아, 카드 값으로 제가 TMI를 당한 것 같은데. 아니 문자가 오니까요. 공지 글이 뜹니다. 예. 아, 부부시라서 이렇게 네, 네. 모든 것을 다 공유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뭐 알고 싶지 않은데 그 정보가 또 저에게 또 오는 그런 아픔이 좀 가는 거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지 않으세요? 그런 아픔까지 되나요 그게? 아픔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충전을 해놓고 그거 네. 공유해서 쓰는 방식이다 보니 같은 미용실에서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아, 차감 금액이 이제 뜨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그런 방식인데 네, 골고루 뭐 쓰시는 거죠 한 번 한 번. 그렇죠. 뭐 그게 싫으면 따로 계정을 파면 되는데 뭐 또 그 부분 뭐 고려 한번 해봐야겠네요. 예. 아, 두 분의 그 미용실 근황으로 저희 네. 헤어컷 근황으로 좀 출발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화제 판결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오늘 화제 판결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항소심에서 이제 일부 유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장이 네. 전직, 현직 다 통틀어서 이렇게 유죄를 받은 게 헌정사상 처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판결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헌정사상 처음을 너무 많이 저희가 외쳐서 이게 막 그렇게 큰 타격은 없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나요? 참 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웃을 일이 아니죠. 이제 보면은 서울고등법원이 2026년 1월 30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예. 유죄를 인정했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예.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그러니까 범죄 행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이 사법부 최고 권력자도 형사 책임에서 외회가 아니다라는 점이 이제 처음으로 법원의 판결로 확인이 됐고 사법부 네. 역사 정치에서 매우 상징적인 판결로 기억이 될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과 수사 재판이 사실 상당히 좀 오랜 네. 시간 쭉 이어져 왔습니다. 예, 이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2019년에 기소가 됐고 예. 1심이 선고된 데까지 무려 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024년 1월에 이제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가 됐었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항소해서 그 항소심 결과가 이제 지난 1월 30일 날 일부 유죄 판결로 이제 나온 것입니다. 네, 1심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한 거예요? 18년. 뭐 아마 이제 그 의혹이 제기가 되고 수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기소가 되기까지 한참 걸리고 1심 판결 그리고 항소심까지 어떻게 보면 한 7에서 8년 정도 걸린 건데 그러니까 내용이 복잡해서 그런 거죠. 뭐 이제 관련자들의 뭐 증인 신문이나 이런 것도 좀 많았고 네. 아무래도 뭐 사안이 또 크다 보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제기된 혐의가 47개에 달했기 때문에 뭐 심리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혐의가 적용되는 것도 최근에 많이 봐왔지만 네. 47개는 진짜 많은 건데 압도적인 숫자라고 압도적입니다. 볼 수 있죠. 자, 그 주요 내용 뭐 저희가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주요한 혐의들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특별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된 혐의가 무려 47개에 달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뭘 잘못한 겁니까? 이 사람 잘못한 걸 한 줄로 정리하자면 예. 사법부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과 법관을 통제하려 했다. 이것이 잘못의 핵심이자 요지입니다. 그래서 예.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습니다. 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이라든지 정교조 법외노조 사건, 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법관을 관리 통제하려 했다는 혐의, 예.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라는 그런 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 했다는 혐의,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예. 총 47개 혐의고, 이게 사실 범죄 죄명으로 말하자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국고 손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폭넓게 적용이 됐고요. 예. 이건 뭐 단순히 재판 개입 사건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 운영 구조를 문제 삼은 초대형 형사 사건이었던 겁니다. 네. 이 각각의 혐의들이 처음에 어떻게 누구로부터 이제 제기가 나온 겁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이제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또 사법농단까지 이어지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기소가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참 뭐 이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전 대법원장이 당당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뭐 일부지만 또 이제 유죄가 나오면서 또 굉장하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개입 의혹, 전교조 소송 개입, 또 뭐 여러 통합 진보당 정당 해산 의원직 소송 관련 개입 네. 등등등, 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중요 사건 재판에 부당 개입, 뭐 개입이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1심에서는 어떻게 다 이게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무죄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1심의 재판부의 논리는 예. 한 줄로 좀 정리를 하면 재판에 개입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예. 형법상에 이거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대법원장이나 이제 같이 기소가 되었던 이제 전직 법원 행정처장들, 이제 뭐 예.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법관의 인사와 사법 행정을 담당할 권한은 있지만 네. 재판 자체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는 권한을 어떻게 남용하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예. 어떤 행동이 좀 뭐 도의적으로 예. 아니면은 이제 국민 정서상 뭔가 이거는 좀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를 네. 형법을 적용해서 이 사람들을 형사처벌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왜냐하면 직권을 남용하려면 일단은 권한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권한 자체가 없는데 뭘 남용하겠냐, 이런 논리로 1심에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우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은 했는데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거니까. 권한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럼 아예 검토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는? 직권 남용이 되려면 권한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권한을 남용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지금 전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권한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직권 남용을 적용하냐? 요 논리로 간 게 1심의 그 이제 기본 그 핵심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권 남용을 했다는 그 뭐 직권도 없고 남용됐다는 그러니까 증거도 권한 자체가 없고 없다. 증거도 남용할 없고 권한이 권한도 없다. 없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 무죄가 나왔었는데 항소심에서는 다시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 유죄가 나온 혐의 어떤 혐의인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많지는 않아요. 47개 혐의 중에서 딱 2개만 유죄로 예. 인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 문제는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을 찌르는 부분입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항소심이 문제 삼은 것이 사법행정권을 이용해서 개별 재판에 개입한 행위를 유죄로 봤어요. 구체적으로 예.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어떤 사건에서 이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재판 심판 제청을 했는데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박병대 전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그 결정을 취소해라. 라고 개입을 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서울행정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법원 행정처의 의견을 전달해서 예. 1심 판단을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입니다. 이게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두 행위를 두고 이거는 행정적인 의견 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 실질적인 재판 개입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 예. 이것이 항소심의 핵심 판단입니다.
여기는 그럼 이제 직권 남용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게 인정한 가장 거죠. 크게 달라진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항소심은 아까 말한 1심에 남용할 권한이 없는 게 어떻게 처벌하냐 예. 이 논리를 뒤집었는데요. 예. 항소심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면 예. 재판 개입은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재판 독립을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에 이르게 된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법 행정 권한을 행사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예. 그 자체로 직권남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항소심의 판단 근거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직권 남용의 범위를 조금 더 폭넓게 네, 봤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볼 수 수 있죠. 네.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사실 정확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이시고 이 항소심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재판 개입까지 확장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기존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 특히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에서 예.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권 자체가 없다라는 이유로 직권남용, 그러니까 남용할 직권이 없었으니까 직권남용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는데 예.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방금 그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의 일반적이고 확립된 판례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논리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법 행정이 형식상의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직권남용 여부를 당연히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은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가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위가 넓어졌고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어떤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예. 앞으로 사법부의 내부 권력을 남용을 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기준을 굉장히 크게 바꾼 어떤 판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자, 이게 항소심 결정인데 대법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뭐, 어떤 네. 부분이 좀 이미 뭐 상고를 했다고 했으니까. 알려졌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그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에는 직권남용 성립이 안 된다라는 선례가 있었는데 네. 항소심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대법원 판례 취지와 다른 판결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건 아닐 것이고 예. 이 법리 적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 저희가 이제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판단을 다시 한다고요? 대법원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여러 대법관들이 같이 이제 결정해야 예. 될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것과 근데 좀 배치되는 개념이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다라고 네. 우린 알고 있잖아요. 재판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이게 성립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방금 하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103조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누구도 판사 개인의 재판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이론이잖아요. 이론. 이제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항소심이 여기서 뭐라고 말해놨냐면 법적으로는 독립이 보장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입이 가능했다. 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 재판부가 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는 법관의 인사, 승진, 보직, 평가, 예산, 연구의 지원 이 모든 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의견 전달이나 행정 협의에 탈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급 법관에게 엄청난 압박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소심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법 행정이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형식이 행정이든 의견이든 그걸 불문하고 그것은 재판 개입으로 봐야 된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판사는 독립돼 있다라는 헌법 원칙 이것은 이론이고 현실에서는 상급자의 압력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현실과 이론을 구분해서 본 것이 이번 항소심의 논리인데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 굉장히 부합하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관의 재판권 독립이 현실적으로는 개입받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판결이 좀 어떻게 사법
기업부나 그렇죠. 이런 데를 좀 바꿀까요? 이 판결이 만약에 대법원에 가서 그대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죄 확정이 되면 그러면 더 법관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더 조심할 것이고 예. 어쨌든 침해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것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조심성이라든지 뭐 예방이 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지만 뭐 기존의 판례처럼 뭐 직권이 없는데 뭘 남용을 하느냐 뭐 개입할 수가 없었다 이론의 지원치 판결이 나온다면 다시 과거로 퇴보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화제의 판결에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좀 먼저 만나봤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주제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 나전 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주제 토크 들어가 볼 텐데요. 물가의 근간이 되는 밀가루, 설탕 가격을 담합한 기업들을 무더기로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라는 소식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행위를 하면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엄히 처벌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이 담합 행위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그 밀가루, 설탕 등 가격 담합 행위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했다는 겁니까, 이들이? 이 밀가루와 설탕을 만드는 대기업들이 예. 경쟁을 멈추고 가격을 짜고 올렸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 검찰에 따르면 제분회사 7곳이 2020년부터 최근까지 밀가루 가격을 언제 얼마나 인상할지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미리 합의를 해서 마쿠에서 예. 거래처에 같은 시기에 같은 폭으로 인상을 통보했다라는 것이고 이 제분회사 7곳 이외에도 제당회사 3곳 그러니까 설탕을 만드는 회사 3곳도 2021년부터 설탕 가격을 같은 방식으로 맞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담합 행위들이 이제 적발이 된 거죠. 원래는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네.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그렇죠. 경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사다리 타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환장할 일인데 이제 속된 말로 사다리 타기로 줄 타가지고 이번엔 네가 올리고 내가 3개월 뒤에 내가 올릴게 말해가지고 어느 시기에 어느 범위만큼 올리자 이런 식으로 짬짬이를 한 거죠. 뒤에서. 이럴 일입니까? 그래서 환장할 실제로 일입니다. 밀가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고 42.4%까지 인상이 됐었고요. 일부 그 상승세가 꺾인 이후에도 단합을 하기 전과 대비해서 22.7% 가량이 높게 유지된 상태로 지금 유지 중인 것이고, 예. 그다음에 설탕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고 66.7%가량 상승을 했다는 거니까 이거 그냥 바로 국민의 어떤 일상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밀가루, 설탕 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밀가루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설탕도 뭐 그렇고. 그래요. 이게 규모가 10조 원대라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나와 있는데 이 10조 원 어떻게 책정된 금액입니까, 이게? 이번 이 담합의 규모는 사실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 예. 이 담합으로 거래된 금액 기준으로 거의 10조 원에 달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요. 그러게요. 10조 원 뭐 예. 와닿지도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이 검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제분회사 7곳의 밀가루 담합 거래 규모가 약 6조 원, 그리고 제당회사 3곳의 설탕 담합 거래 규모가 3조 원을 넘는 수준이어서 이걸 합치면 한 1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라는 건데요. 이건 단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상의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네. 이 식품이 경쟁 없는 가격으로 팔렸다는 뜻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밀가루나 설탕이 빵, 과자, 라면, 음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네. 거의 모든 가공식품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이 10조 원대 담합은 사실상 전 국민의 식비에 영향을 준 구조적인 물가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비싸게 우리가 사 먹었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비싼 이유가 있었는데. 비싼 이유가 이거였구나. 규모를 보면 예. 전 국민이 그냥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항상 보면은 빵값이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꼭 원재료 값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 항상 원재료가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여기에 이제 원인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뭔가 이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이제 그런 예. 기분인 거죠. 그래요. 그럼 보니까 보도에 따르면 법률상 담합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게 일반 담합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일단 그 이제 공정거래법이라고 하죠. 예. 이 법에는 담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고 부당한 공동행위
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담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격을 이제 짜고 올렸다라는 이제 그렇게 쉽게 풀이하면 그 개념이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예. 이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될 어떤 그런 가격 결정이나 네. 그런 것들 물가 뭐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서로 합의하거나 서로 이제 공조를 해서 경쟁을 없애는 거죠. 공정한 경쟁을 없애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가격을 정하거나 아니면 이거 우리 가격을 언제 올릴지를 그 시기를 정하거나 아니면 그 폭을 맞추는 거. 그리고 거래 조건이나 그런 공급량을 조율하고 또 누가 어떤 거래처를 맡을지 또는 그거를 어떻게 나눌지까지 이런 예. 어떤 모든 공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당한 공동 행위라고 해서 이것들을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나온 내용들 보니까 처벌이 좀 약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부분부터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맨날 똑같은데 이 정도로는 기업이 안 무서워한다. 이 처벌 수위를 놓고 하는 말인데요. 현재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에 가담한 개인은 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최대치입니다. 그러면 맥스로 따져도 3년 징역이나 2억 벌금인데 이번 사건처럼 담합 규모가 10조 원에 달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영진 개인에게 돌아가는 형사 책임이 3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뭐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2억 원, 10조 원에 뭐 2억 원이면 그냥 단순 놓고 봤을 때. 할만하죠. 그러니까 뭐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대부분 매출의 일정 비율만 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자꾸 이제 실제로는 벌금 내고 그 뒤에 가격을 올려서 회수하면 된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사건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의 생활비를 건드리는 담합이지 않습니까? 네. 이 죄질에 비해서 예. 처벌의 무게가 턱없이 가볍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가벼운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이 처벌을 그럼 중간중간 받아오긴 한 겁니까? 그렇죠. 뭐 과징금이라든지 뭐 형사처벌이라든지 벌금도 내고 했지만 할 만한 장사죠. 이 정도 감수하고 10조 원대 담합을 했는데 이 정도 처벌이다 감수하고 할 만하다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이제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죠. 이제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총 52명이 기소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급 임원 2명은 구속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집행유예가 아닌 그러니까 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진짜 실형이 선고되는 네. 이제 결과로 이어진다면 예. 이제 이게 뭐 좀 그래도 좀 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어떤 기업의 어떤 그런 대표들에게 이게 진짜 실형으로도 대부분은 다 집행유예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약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방금도 하지만 실형 나오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실형이 잘 안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할 만하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형이 네. 나올 수 있으나 거의 지금까지는 그러해 왔지 네.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괘씸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위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꼬리 자르기 대본까지 존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뒤늦게 이런 걸 알고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이제 그동안에 감독을 잘 못했던 부분 혹은 그들도 못 봤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 그 정식의 수사 기관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자료 제출이나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스스로 제출하는 그런 자료 제출이나 현장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이런 내부 합의까지 파고들기에는 일단은 그런 어떤 권한이라든지 수사력이 제한적이라는 걸 어쩔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처럼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구조기 때문에 예. 이제 담합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자신들의 은어로 뭐 공성생이라고 부르면서 뭐 적발될 경우 대비해가지고 이제 또 그 하위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각본까지도 다 미리 해놓고 예. 이제 뭐 공정위 그리고 이제 그 아예 내부적으로는 공정위 조사해가지고 뭐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계산이 이미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처벌 수위가 낮다라는 것과 같은 결인 것 같아요. 네. 이것 또한. 예. 네. 그리고 뭐 증거 인멸까지 망치로 때려서 뭐 없애라 뭐 이런 것까지 지침을 내렸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참 많은 이야기들이 무서우신 들어갔죠. 분들이에요. 그러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도 법 개정과 시행령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고 대통령 말대로 진짜 회사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떤 식으로 좀 강력하게 보완을 해야 합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회사가 망할 수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을 만들려면 일단 핵심은 과징금이 아니라 형사 책임과 개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담합이 적발돼도 기업은 그냥 과징금 내고 경영진은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이 위험을 감수할 유인도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제도 보완의 핵심은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게는 실형이 나올 수 있게끔 처벌 수위를 실제로 높이고 회사에 대해서는 담합 매출 전체에 가까운 어떤 징벌적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가능하게 한다든지 재범 기업은 영업 제한이나 입찰 제한까지 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담합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 회사의 생존을 건 도박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겠죠. 예, 개인의 범죄로 이걸 친다면요? 개인의 범죄 수위도 그러니까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형이 나오고 그 처벌 수위도 형량도 굉장히 높게끔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강화를 할지 참고를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서민 물가를 위협하는 담합행위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하드코어 카르텔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가격 담합이 적발이 되면 기업에 뭐 부과되는 그런 뭐 이제 벌금이나 과징금의 액수가 수천억 원대이고요. 그다음에 그 단합을 주도한 임원은 실제로 징역형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도 담합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 기업이 전 세계 매출량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최대 10%까지 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뭐 좀 공통적으로 이게 회사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책임을 지는 거다 이게 아니라 책임자 개인을 좀 감옥에 보내는 구조가 이제 좀 잡혀져 있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회사의 존립이 넘어서서 아무리 뭐 이제 돈은 벌금을 안 내고 실형을 살게 되면 그렇게 자기가 감옥에 가면서까지 이거를 주도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뭐 내가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뭐 할 사람이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인간은 모두. 그 신체가 구속되는 건데 엄청난 그 자유의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이거 하면 그냥 무조건 감옥 간다, 뭐 초범이라고 봐주고 이런 거 없다. 이러한 어떤 인식이 잡히고 실제로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마 이제 이 대통령도 강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법 감정을 잘 따져서 이런 것도 처벌 수위를 확실히 좀 높여서 이런 일이 다시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국민들이 이런 배신감을 느끼는 일이 또 생기면 또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라전 법정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정말 많죠. 이제는 단순 뭐 애완동물이란 말은 거의 쓰지를 않고요.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 전부 다. 맞아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반려동물도 가장 또 중요한 거 먹을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가족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도 맛있고 또 몸에 좋은 간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반려동물 수제 간식 전문점 운영하는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덕충동에 위치한 강아지 고양이 수제 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황아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반려 중인 구름이라는 반려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키우는 반려동물한테 간식을 직접 만들어 주다가 이제 점점 또 관심도가 깊어지고 이제 경기도에 위치한 이제 애견 수제 간식점인데 거기가 창업반이 있었어요. 이런 수제 간식 관련된.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배워왔고 이제 거기에서 배워온 것들을 응용하고 이래서 이제 좀 저희 메뉴를 개발해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애들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료들을 확실히 지키는 데 있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가게를 얻어놓고도 오픈하기까지 거의 한 5, 6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네. 반려동물 수제 간식만 전문으로 만드는 전문점의 사장님 인터뷰에 오셨는데요. 진짜 강아지, 고양이 간식만 만드는 디저트점인 거예요. 그렇죠. 간식점. 네, 우리 사람 말하면 그냥 디저트점처럼 하는 곳인데 여기도 강아지, 고양이만 상대로 하는
전문점인 거예요. 사람 건 안 팔고. 사람 건 절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진짜 시대가 변하면서 생기는 이색 직업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요 이색적인 직업이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예요. 이 사업이 되게 까다로워요. 강아지 사료 제조업이라는 걸로 빠지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 중에서도 동물 사료 제조업으로 빠지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단미 사료 제조업이라는 데로 빠지거든요. 저희는 단미 사료. 근데 단미 사료는 이제 간식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까다로운지 몰랐어요.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조 시설이라는 걸 다 갖춰야 돼요. 뭐 분쇄 시설, 뭐 저장 시설 막 이런 식으로 9가지 이렇게 나뉘는데 그걸 다 갖추고 공무원분이 나와서 시찰 한번 하시고 확인하시고 가시고 그리고 판매하는 간식도 저희가 다 등록을 해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카페는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두바이 쫀득 쿠키면 뭐 헤이즐넛 쫀득 쿠키 다음엔 뭐 다른 거 만들어서 팔아볼까 하면 팔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게 안 돼요. 저희는 검사 시설이 정해져 있어요. 국가에서 인정한. 그래서 그런 대로 저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이 간식 검사를 또 보내야 되기도 하고 거기서 검사지가 나오면 그걸 시에 등록해야지만 판매할 수 있어요. 와, 사람 먹는 음식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디저트 하나 개발해서 팔아볼까 해서 아무거나 사실 팔 수 있는 게 네. 웬만하면 끼워 먹는 넣기가 거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게 안 되고 네. 뭐 하나하나 팔 때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네. 또 놀랐던 게 저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가게에 제조하는 기계 같은 게 있어요? 네, 뒤에 있어요. 다. 매장 반이 거의 공장처럼 이렇게 뒤가 돼 있어요. 제조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군요. 네, 맞아요. 오, 신기하네요. 자,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사실 저희는 일단 그냥 시판 사료나 그렇죠. 간식을 사서 먹이는 편인데 네. 거기는 어떤 간식들이 좀 판매되고 있습니까?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육류 말링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 육류 종류가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캥거루 고기까지 있어요. 와, 저도 안 먹어본 걸. 맞아요. 네. 또 육고기를 찐 것도 있고요. 구운 것도 있고 다양한데요. 이것보다 더 인기가 좋은 수제 간식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이제 또 케이크 관련해서 많이 찾아주세요. 저희 가게를. 강아지들 케이크 있어요. 따로.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은 밀가루를 먹을 수 없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글루텐 프리인 걸로. 우유도 일반적으로 사람 우유를 먹을 수 없어서 무조건 락토 프리. 그리고 이제 생크림 이런 거 절대 못 쓰고 버터 이런 거 못 쓰고. 그러니까 빵을 만들고 그 사이에 이제 고기나 고구마로 채우고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그다음에 겉에 있는 크림은 저희가 이제 만드는 개발한 크림으로 해요. 그냥 제가 보면서 엄청나게 연구를 좀 많이 했던 진짜 많이 연습했어요. 계속 그냥 매일매일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봤을 때 사람 케이크가 정말 흡사하기 때문에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마다 생긴 게 다 다르고 원하시는 게 다 다르다 보니 짧게 걸리는 거는 1시간 안쪽에서 길게 걸리는 건 한 3시간? 막 손님으로 온 강아지 네. 소리도 들리고 그러네요. 일단 케이크를 강아지가 먹을 수 없습니다. 밀가루, 버터, 생크림 다 못 먹으니까. 네. 근데 이런 걸 다른 재료로 대체를 해서 먹을 수 있게 강아지용 케이크를 만드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특히 케이크를 만드는 데는 손이 정말 많이 가는데 다 만든 완성품을 딱 손님에 보이면 그런 힘듦이 다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식을 만드는 스케줄을 그래서 미리 다 정해놔야 될 정도로 하나하나 손이 정말 다 오래가고 그래서 야근이 굉장히 많아요. 기분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몸이 정말 고된데 야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간식 사가서 정말 잘 먹어서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오랜 고객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오래됐다 보니까 그리고 케이크 같은 경우에 특히 제가 만들고 픽업해 가실 때 바로바로 그 리액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거 마주할 때마다 좀 정말 그 뿌듯함이 진짜 말도 못하긴 해요. 그게 좀 다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간식만 사가시는 게 아니고 와서 이제 애들 관련된 것도 공감하면서 이야기 나누시고 이런 게 되게 좋게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도 너무 좋고. 네. 이분은 얼마나 이 일을 좀 해오셨다고 그러세요? 지금 5년 정도 됐다고 해요. 꽤나 네. 오랜 시간 해오셨는데 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인연 혹은 강아지 연을 네. 만났을 것 같은데 맞아요. 보통 고객이 강아지나 고양이지만 또 사러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보호자니까 네. 기억에 남는 또 손님이 있다고 하십니까? 어때요? 맞아요. 특히 케이크를 만들면서요. 만나는 반려동물들이 있는데 보통 견주들이요. 그 케이크는 행복한 날, 생일에 많이 갖고 가시잖아요. 예. 그런데 슬픔을 앞두고도 이 케이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특히 특별한 케이크는 더 마음을 담아 만들고요. 이 반려동물도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애기 특별한 날에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좀 뭐랄까 기억에 남죠. 그러니까 케이크 주문하시는 게 애기들 생일 말고도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는 게 이제 사장님 조심스럽게 되게 문의하셨었거든요. 저희 애기가 생일은 아닌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평소에 애기한테 굉장히 간식 급여나 이런 거를 좀 제한적이게 했어서 미안한 마음에 가기 전에 좀 정말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다. 특별한 거, 기억에 남을 만한 거. 그래서 케이크 주문하셔서 이제 애기한테 급여하시는 모습까지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애기가 이제 떠났다. 근데 사장님 덕분에 즐거운 시간 애기한테 마지막에 선물한 것 같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신 고객님인데 그분이 지금 기억에 남긴 하네요. 저희는 사진 기반해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띄워놓고 완전 기억나요. 왜냐면 한 진짜 몇 시간 동안 그 애기 얼굴 보면서 작업해야 되고 털 한 올 한 올 다 사진 참고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정말 유난히 조심스럽고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만들었긴 했죠. 그러니까 이 케이크 그냥 예쁜 케이크 아니라 네. 케이크 위에 우리 강아지의 얼굴을 그려주는 맞아요. 식의 디자인 케이크인가 봐요. 네, 그 강아지가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얼굴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디자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한 대로 커스텀을 해주시는 네, 맞아요. 수제 간식이라는 그걸 거죠. 만드는 내내 그 강아지 얼굴의 털, 색깔 모두 특징.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기억에 남는 반려동물 또 그 보호자 그 상황까지도 생겨나셨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이런 반려동물 문화에 관심이 있는 만큼 수제 간식점 또한 많이 찾아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반려동물 수제 간식 전문점 황하인 사장은요, 오늘도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면서 이 반려동물의 맛있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2월 4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